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페터 한트케의 소망 없는 불행입니다. 페터 한트케는 201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지난번 어느 영상에서 한림원에서 종신위원이었던 아르노의 성추문으로 2018년도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에 올해 수상자와 더불어 작년 수상자도 함께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도 작년 수상자는 올가 토카르추크이고 2019년도 수상자가 바로 페터 한트케입니다. 올해 함께 발표된 이 두 수상자는 교묘한 관계입니다. 페터 한트케는 노벨문학상 선정 후 말이 많았습니다. 그의 이력 때문인데 과거 세르비아가 자행한 인종청소 행위를 옹호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중해와 흑해 사이에 위치한 발칸반도는 고대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종교와 문화가 다양한 지역입니다. 그런 다양성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싸움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발칸반도에서는 각종 민족적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공산정권을 수립하면서 6개 공화국,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이렇게 6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탄생시키고 대신 각 공화국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발칸반도는 평화를 유지하는 듯 했으나 티토의 사망 이후 분열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자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 내의 세르비아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991년 크로아티아를 침공합니다. 다음 해인 1992년 보스니아마저 독립을 선언하자 세르비아는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보스니아 내에서 독립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군대를 지원합니다. 앞서 세르비아의 침공을 받았던 크로아티아도 보스니아에 크로아티아계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지원합니다. 자신의 인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세르비아계와 크로아티아계의 군대가 보스니아를 휘몰아치며 상대 민족을 말살하는 인종청소를 자행했고 4년 동안 25만 명이 목숨을 잃고 인구 400만 명 가운데 40%가 난민이 되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유엔이 개입하면서 내전은 종결되었지만 그 불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1991년 유혈 사태가 코소보에서 재현되었습니다. 1989년 코소보의 자치권을 세르비아가 잡자 자치권을 빼앗긴 코소보 내 알바니아인들이 항의한 것입니다. 알바니아인들은 주민의 90%를 차지하며 터전을 잡은 상황이었고 세르비아인들은 그들의 역사적, 신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띠는 코소보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르비아의 경찰들은 또다시 알바니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코소보 내전입니다. 밀로셰비치는 대세르비아 건설을 주창하며 크로아티아 내전과 보스니아 내전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또 코소보 사태 때에도 코소보 주민 1만 명 이상에 대한 인종청소를 명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페터 한트케는 밀로셰비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문학을 떠나서 다른 분야에 적용하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인종청소 발언을 옹호한 사람이라면 그의 업적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계 생물체를 발견했거나 지구인들이 이주해서 살아도 문제없을 괜찮은 별을 발견했거나 불치병을 치료할 약을 개발했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실용적인 거니까 그 사람은 용납해 줄 수 있다. 그거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해야 할까요? 반면에 문학은 실용적이지 않은 거니까 그것은 외면해야 된다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문학이야말로 저에게는 실용적인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도 미당 서정주의 글은 엄청나게 유려하고 뛰어나지만 사상 전향을 한 작가라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죠. 그는 일본을 응원하는 연설문을 쓰고 여러 친일 작품을 남겼으며 현재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당시 시대가 그러했다. 당시 일본은 결코 지지 않을 해 같았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라면서 이해해줘야 할까요? 저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페터 한트케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이 좋다면 읽어도 좋다. 작품을 좋아해도 된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기억하고 그가 지탄을 받는 이유인 세르비아의 인종청소 상태, 그로 인해 피 흘린 사람들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만약 해외에서 미당 서정주의 작품이 인기가 많다면 괜찮습니다. 대신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역사, 일본의 착취와 학살도 함께 알고 기억해 준다면 말이죠. 제가 앞서 시작 부분에서 2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페터 한트케가 또 다른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올가 토카르추크와 묘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폴란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페터 한트케가 가해자의 입장에 선 사람이라면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그쪽을 옹호함으로써 또 다른 가해를 한 그런 사람이라면 올가 토카르추크는 피해자 입장의 사람입니다. 그 역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그런 민족의 사람이죠.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독일 민족 우월주의에 의한 유대인 말살 정책의 최대 피해를 본 곳이 폴란드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둘의 선정 발표를 들으면서 참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이 많았던 페터 한트케의 작품 소망 없는 불행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오스트리아 남부의 케르텐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어느 가정주부의 자살 기사가 실렸다는 내용입니다. 토요일 밤 A면 G읍 51세 가정주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 이어지는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거의 7주가 지났다. 저는 이 첫 페이지를 읽고 여기까지 이 문장을 읽고 까뮤의 이방인이 떠올랐습니다. 이방인의 문장도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저는 까미도 좋아하고 이방인도 좋아하기 때문에 한트케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이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풀어갈까 아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트케의 어머니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쓰겠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끼고 당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초반부에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쓰는 이유를 3가지로 들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종교적이니 심리학적이니 사회학적인 꿈 해석 운운하며 이 흥미로운 자살 사건을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도 있을 어떤 낯선 인터뷰 기자보다는 내가 그녀에 대해서 또 그녀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내 개인적인 관심 때문이다. 가령 무언가 할 일이 있으면 나는 기운을 얻는다. 마지막 이유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마치 인터뷰 기자처럼 이 자살을 하나의 사건으로 재현하고 싶기 때문이다. 뒤에 이어서 말하기를 이 모든 이유들은 임의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순간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글을 보며 그는 천생 글쟁이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펼쳐지는 그의 글을 보면 서술과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멋집니다. 그의 문장은 어때? 내 문장 멋지지? 하며 번쩍번쩍 뽐내는 것이 아니라 은은한 빛을 발합니다. 이 책은 크게 줄거리랄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머니에 대해, 그녀의 일생에 대해 쓴 글입니다. 자식으로서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과 일화들, 또 들어서 아는 어머니의 젊었을 때의 삶 등을 담담히 사색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 줄을 그으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소망 없는 불행인데 그 제목이 나오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이 선정이 됐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재기발랄했던 어머니가 우울한 기후를 지낸 시골에서 지내던 때입니다. 그 지역의 기후는 매우 변덕스러웠다. 겨울은 추웠고 여름은 후텁지근했지만 해가 질 때나 그늘에서는 오들오들 떨렸다. 비는 많이 내렸다. 9월 초만 되면 오늘날에도 더 크게 만들어지지 않은 아주 작은 창문에 축축한 안개가 하루 종일 끼곤 했다. 빨랫줄 위에 매달리는 물방울, 어둠 속에서 길을 가는 사람 앞으로 펄쩍 뛰는 두꺼비들, 모기들, 곤충들, 낮에도 날아다니는 나방들, 통나무 헛간의 널빤지들 속에 있는 벌레들과 지네들, 누구나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야 했고 다른 도리가 없었다. 소망 없이 사는 게 어떤 식으로든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으며 소망 없이 사는 걸 모두가 불행하게 생각했다. 다른 삶의 형태와 비교할 가능성은 없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욕망도 없었을까? 소망 없이 사는 수밖에 없었고 다들 그걸 불행하게 생각했다. 어차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삶을 생각하며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욕망도 없었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여자들이 단념하고 소망 없이 살았다고 해서 아무 욕망이 없었을까라고 묻는 대목이 확 마음에 닿았습니다. 어떤 책들은 제목이 너무 거창하다, 내용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 생각되는 책들도 있는데 이 책은 제목이 너무 담담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시절 여자로 태어나 소망 없는 불행 속에 살았습니다. 그녀의 어릴 적 일화가 서술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할아버지께 무엇인가 배우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건 할아버지께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손짓 몇 번으로 거절당했고 그 이후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러나 그 시절 그녀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것은 15살에 무작정 집을 나와 어느 호텔에서 요리를 배웠다는 점입니다. 이미 소설의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나중에 그녀가 자살을 하는데 신경쇠약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주도한 것이죠. 그래서 한특혜는 어머니의 자살 소식을 들었을 때 역시 우리 엄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실화를 다룬 소설 아닌 이 소설은 어머니를 회상하며 조각조각의 실화를 나열하며 끝을 맺습니다. 소설은 아주 짧습니다. 80페이지 남짓합니다. 뒷부분은 아이 이야기라는 소설입니다. 원래는 소망 없는 불행과 아이 이야기가 따로따로 다른 해에 출판이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짧다 보니까 한 권에 묶어서 같이 출판되었습니다. 아이 이야기도 분량이 워낙 작아서 두 책이 같이 묶여서 출판되었는데도 두께가 이렇게 얇습니다. 어머니의 삶과 죽음을 다룬 소설, 그리고 아이의 탄생과 삶을 그린 소설, 이 두 가지 소설이 함께 묶여 있어서 느낌이 강렬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영상에서 요즘에 읽는 책으로 페터 한트케의 관객모독을 언급하고 리뷰하지는 않았었는데 결국 이번에 페터 한트케의 책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발표는 10월 달에 하는데 시상식은 노벨의 생일인 12월 10일에 합니다. 조금 있으면 시상식이 열리겠네요. 페터 한트케와 올가 토카르추크 두 분의 수상을 축하합니다. 이번에 리뷰한 책은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페터 한트케의 소망 없는 불행이었습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